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문 일면 비교할 차례죠. 오늘자 신문은 10월 12일자 비교입니다. 근데 오늘자 신문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엇이 재밌냐면은 4개 신문의 일면 톱이 뭐 똑같아요. 보시죠. 조선일보의 일면 톱은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의 어떤 당창건 75주년 때 열병식 했던 이겁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조금 밤에 했고, 이례적으로 밤에 했고, 또 김정은이 등장해서 연설을 했던 거죠. 일면 톱이죠. 북한 문제고. 중앙일보도 일면 톱입니다. 사실상 일면 톱입니다. 어, 핵무기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을 보면은 한겨레 경향도 사실상 일면 톱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쪽 요걸 했고, 인터뷰 북한 열병식 했던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한 문제. 한겨레도 여기 일면 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4개 신문, 주요 메이저 4개 신문의 일면 톱은 뭐 똑같습니다. 근데 역시 생각한 대로 그런 어떤 프레이밍 혹은 어떤 초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김정은 연설을 본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0월 10일 날 자정했던 연설에서 3가지 요점을 말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인민에 대한 감사입니다. 번째, 북한 인민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인사.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번에 수해도 겪었고 또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북한의 자력갱생 해야 되는데 인민과 병사들이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도 있었죠. 두 번째는 어, 남쪽에 대한 유화 제스처입니다. 남쪽에 대한 유화 제스처입니다. 즉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녘 인민들에게 대해서도 안부를 묻는 어떤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의 어떤 열병식에서 최고 지도자가 그런 식의 남쪽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군요. 세 번째는 이른바 이른바 뭐랄까요, 핵무기, 핵개발을 통한 어떤 체제 안전 이런 거죠. 근데 이 3가지 정도가 주요 키워드로 보는데 어,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당연히 핵개발, 핵개발을 주요한 이슈로 다뤘습니다. 제목을 보시죠. 비핵화쇼 3년 했지만 북은 괴물 ICBM 들고 나왔다는 거죠. 즉 이번에 봤더니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죠. 북극성이라고 하는 건데 북극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던데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중앙일보도 요거를 이제 다뤘죠.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서 진보 신문들은 이 핵개발 얘기도 다뤘지만은 남쪽에 대한 유화 제스처, 그 대화 의지를 더 높이 중요하게 다뤘어요. 미국에 대해서 무력 과시했지만은 남쪽에는 유화 손짓했다. 김정은 다시 두 손 맞잡길, 남북 관계 개선 의지.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은 남북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했고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핵개발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어, 대북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갈라지는 거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규정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저는 북한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재정 문제 이런 겁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 다음에 이와 연결된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종교화,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한국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어떤 기본적인 두 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보수주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 원래 보수주의의 원래 뿌리는 영국의 에드먼트 버크라는 사람한테 이제 기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버크가 1789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을 비판하면서 어떤 보수주의자의 어떤 사상적 기초가 됐는데 이때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을 비판한 핵심 근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감입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성. 즉 버크가 봤을 때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진보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획으로 봤던 거죠. 하지만 버크가 봤을 때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존재고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세상을 합리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들이 불가능한 시도로 봤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근거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되냐면은 점진적 개혁, 그 다음에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 어떤 게 되는 거, 핵심 어떤 본질적인 요소, 보수주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아예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죠. 수구라고 해서 비판받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족하죠. 오히려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적자 생존, 그다음에 이기심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힘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적자 생존 혹은 근본적으로는 생존해야 된다, 나라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어디서 뿌리가 있다고 보느냐? 저는 북한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을 머리에 쥐고 있으니까 항상 어떤 죽음의 공포, 전쟁의 공포 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생존의 위험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미 동맹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고, 그죠? 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한민족이란 관점에서 좀 더 남북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조금 민족적인 결합 이런 걸 우선시 볼 거냐는 자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고 지정학적인 문제고 굉장히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분단 한 70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성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멸시감, 무시, 그리고 혹은 울세대로 가면 적대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의미의 통일이 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된 지가 1990년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30주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과거 서독과 동독 간의 어떤 마음의 벽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민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민자 문제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생겨난 데가 동독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동독 지역은 스스로 2등 국민으로서 어떤 열패감을 갖고 있다가 이민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것을 계기로 어떤 반이민 혹은 극우주의적인 정치 운동이 활성화된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념적 갈등의 가장 중심축에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문 비교하면서 책 추천한 거는 적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책이라서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지난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입니다. 보입니까? 갈라진 마음들. 어, 이 김성경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갈라진 마음들. 이 책의 문제의식이 딱 그겁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들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지만은 그것 더 근본적으로 우리 남한 사회를 갈라놓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을 계획인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책은 도서관에 있고요. 제가 한 권을 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일면탑이 다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단계로 간다는 거 그것도 중앙일보도 일치하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도 1단계로 간다는 그 기사, 1단계로 간다는 기사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자는 북한의 열병식과 1단계로 핵 복귀했다. 이게 이제 거의 메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들과는 거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월요일 날 아침을 지배하는 이슈는 북한 이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단계로 복귀했다. 뭐 그게 그것보다 큰 뉴스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각 신문들의 특징이 나타내는 게 조선일보는 요겁니다. 옵티머스 요 문제에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그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했다. 근데 민정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감찰하는 곳이니까 조금 이해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좀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아직 뭐 의혹 수준이고 뭐 분명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일보로서는 저는 뭐 해볼 만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는 깔려 있죠. 즉 문재인 정부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만은 저는 언론으로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 비서관이 민정실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아니 행정관이었던 사람이 그러는 사기 금융 사기 관련된 어떤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의혹의 여지가 있고 뭐 들춰내야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팩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팔로우를 안 해서.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이걸 달았습니다. 즉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명문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고소득층, 즉 9분위, 10분위 사람들이 소득분위 90분위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말했듯이 정창민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장학금 신청한 사람들을 학교별로 나눠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 연고대 SK대의 장학금 신청자 중에는 이른바 9분위 10분위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조금 이게 저는 보면서 뭐 그런 현상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사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됐는데 지금 오히려 교육 자체가 계층 재생산의 어떤 통로가 됐다. 뭐 이러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 사회에 계급 재생산이 점점 고착화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료 자체를 좀 꼼꼼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자 신문도 오늘 다 똑같습니다. 기사가 남북 문제 다뤘죠. 북한 문제 다뤘죠. 그 다음에 1단계 다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택배 기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택배 기사 여기도 택배 기사. 그러니까 오늘은 지면 배치만 다를 뿐이지 한겨레 경향은 일면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노동 문제, 특히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보수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진보 언론에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런 노동 이슈는 우리의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다. 그렇죠.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강경 정책 혹은 한미 동맹 이런 거는 이제 알다시피 보수적인 이슈입니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이슈권,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이슈권을 갖고 있는 이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노동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진보적인 진영이 제기한 아젠다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택배 노동자가 코로나19 이후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8명이 숨졌답니다. 8명이 숨졌는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 중에 보시죠.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택배 물량,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택배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니까 이제 분류 작업은 작업의 시간이라고 배달과 관련 없는 시간이라고 해서 사실은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데 특권 노동자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데 어, 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하는 사업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신청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죠. 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같은 걸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도 택배 많이 하잖아요. 택배 많이 하고 뭐 택배 자체를 뭐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택배는 우리도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택배가 하루 이틀 안에 안 오면 막 전화하고 막 닥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냐면은 택배가 뭐 도착하는 시간이 하루 아니면 이틀이지 않습니까? 그 택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택배가 안 온다고 닥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자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도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어떤 어, 어떤 뭐랄까요? 조금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 택배랑 관련해서는 이런 과로사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즉 노동자인데 사실은 고용주가 불명확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어떤 제도적 보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최근에 플랫폼 노동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커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안해 리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안해 리키라는 어, 켄 로치 영국의 사회주의 감독인 켄 로치 감독이 만든 미안해 리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영국의 택배 노동자인데 너무 바쁘니까 막 가족이 아프거나 집에 사고가 있어도 막, 막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막 이런 장면인데 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를 보니까 이 리키라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 조금 신문 지면이 비슷해서 조금 관련된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10월 12일자 신문 일면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